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과 자식, 그리고 아픈 친정엄마.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낯선 여자와 함께 크루즈 위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제 지옥의 문을 열게 될 줄은. 2박5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회사에 나가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반복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보는데 유독 하늘이 파랗더군요. 저 파란 하늘 아래 요양병원 창가에 앉아 계실 엄마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제 사다 드린 팥빵은 맛있게 드셨을까? 지난밤엔 기침 없이 편히 주무셨을까? 늘 그렇듯 자식 걱정뿐인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아릿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뜬 효림 요양병원이라는 6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는 건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제게 세상의 끝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멀쩡히 숨쉬고 있던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어라 대답했는지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겉옷을 깨어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라는 단어만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제 조금 더 오래 손을 잡아드릴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릴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엄마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딸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고,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주름진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인데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엄마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고 온갖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 번 약한 소리 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온기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와 엄마 단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있어줘야 할 단 한 사람, 제 슬픔을 반이라도 나눠 짊어져 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쁜 사람이니 회의 중일 수도 있겠다 싶어 끊으려던 찰나 낯설게 잠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놀라고 슬퍼하며 당장이라도 달려오겠다고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뭐? 갑자기? 아, 이거 어떡하지? 그의 첫마디는 슬픔이나 위로가 아닌 곤란함이었습니다. 나 지금 공항이야. 당신도 알잖아. 오늘부터 일주일간 싱가포르 출장인 거.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라 빠질 수가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출장? 여보,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나라고 가고 싶어서 가나? 회사 사활이 걸린 일이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이해라니요. 평생 내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에 돈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고 아픈 장모를 요양병원에 모신 것만으로도 며느리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라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사위가 장모상에 출장을 핑계로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딱 하루라도 안 될까? 입관식이라도 당신이라도 있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해.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미 비행기 타기 직전이야. 아들, 딸한테 연락해서 잘 처리해. 장례 비용은 비서 통해서 넉넉하게 보낼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 그는 제게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제게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남편은 고작 돈 이야기를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우리 엄마는, 그리고 어쩌면 나 역시도 그저 비용일 뿐이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영정 사진을 골랐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하게 달려와 제 곁을 지켜주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텅 빈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는 내내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바깥 양반은 어디 가시고?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혀서요. 곧 올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고 아이들도 지쳐 잠든 시간. 넓은 장례식장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은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끝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게 저렇게 매정한데 나는 평생 뭘 믿고 산 걸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의 구겨진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다려 입히고 그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보다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땐 엄마에게 받은 작은 유산까지 모두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무엇을 돌려주었나요? 엄마의 장례식 날 고작 비용을 운운하며 등을 돌린 남자. 그게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내조한 남자의 민낯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감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배신이 단순히 급한 출장이라는 거짓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의 호화로운 크루즈 위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유독 서글퍼 보였던 그 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인지 현실의 무게인지 모를 것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제 슬픔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그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냈다는 넉넉한 장례 비용만이 비서를 통해 전달되었을 뿐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돈으로 자신의 모든 도리를 다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아 비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텅 빈 상주석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의 영정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둑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제가 아이를 낳고 심하게 알아누웠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 밤낮을 꼬박 제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더랬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라던 그의 굳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맞이한 장례 마지막 날의 아침은 유난히 차고 스산했습니다. 아침 일찍 딸아이가 헬쑥한 얼굴로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제 곁에 앉아 퉁퉁 부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딸의 따뜻한 위로에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연락 없어?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싱가포르면 시차도 별로 안 나는데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차마 남편을 탓하는 딸의 말을 맞장구 칠 수 없었습니다. 바쁘시겠지. 큰 계약이라잖아. 너희 아빠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습관처럼 남편을 변호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지난 수십 년간 제 몸에 깊이 배어버린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인 시간이 가까워지며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정막을 깨고 싶었는지 딸아이가 제 기분을 살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빠 친구분 SNS에 사진 올라왔다. 아빠랑 같이 있네. 출장 가서 골프 치셨나 봐. 무심코 던진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제게 내민 휴대폰 화면 속 남편은 눈부신 햇살 아래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김 회장님하고 같이 가셨나 보네. 일이 잘 풀리나 보다. 표정 좋은 거 보니. 딸아이는 안심한 듯 말했지만 제 심장은 싸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이 입고 있는 옷,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무늬의 피케 셔츠였습니다. 제가 챙겨준 출장용 옷들은 전부 무채색의 점잖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 번쩍이는 금장시계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 남편은 저렇게 과시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좀 보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일에 지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휴가를 즐기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 사업상 만남에서 나오는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이 된 골프 코스는 너무나 이국적이고 화려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풍경은
도심의 비즈니스 호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사진이 올라온 김 회장이라는 사람의 계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다음 사진의 배경은 푸른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크루즈의 갑판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람들, 흥겨운 라이브 음악, 모든 것이 완벽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한가운데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저는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닮은 사람일 거라고, 이것은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처음 보았지만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대하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준 그의 손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럭셔리 크루즈, 새로운 시작, 영원히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귓가에 이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크루즈 선상 파티에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 석양을 배경으로 입을 맞추는 실루엣,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까지. 그가 제게 회사 사활이 걸린 일이라며 등을 돌린 바로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여자와 생애의 가장 로맨틱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 날,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과거의 굴레, 귀찮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모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냉정하고 무심했던 이유, 넉넉한 장례 비용을 운운하며 마치 자선하듯 돈을 던져준 이유, 그 모든 것이 저와 제 어머니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믿음과 사랑, 저의 청춘, 저의 헌신, 제 인생 전체가 단 몇 장의 사진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몇 달 전부터 부쩍 잦아진 해외 출장, 피곤하다며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 제게 주던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던 것, 그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상간녀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 세상의 시선 앞에서 완벽한 가정을 연기해주는 소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딸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음과 함께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지만 그 갈라진 화면 속에서도 남편과 상간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국화꽃 향기가 역겨운 비린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늘 온화하게 웃고만 계시던 엄마의 얼굴이 마치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 그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지옥의 문은 그렇게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웃음소리 속에서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낯선 약품 냄새에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저를 부르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딸과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아이들이 이곳으로 옮겨 눕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마음이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환하게 웃던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 아들의 말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단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제 인생은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차마 그 끔찍한 사진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왔던 아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식 날 다른 여자와 놀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제 입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조금 피곤해서 그랬나 봐.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가는 거짓말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밖은 어느새 발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발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배신감과 분노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안해.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못난 딸은 내 아픔에 허우적거리느라 제대로 울지도 못하네.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부재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치욕이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었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엄마를 마주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남편은 이미 저를 버렸고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꾸려 떠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드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무게가 마치 제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세상의 모든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 그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엄마를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 그런 것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그리고 단호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했습니다. 남자는 화면 속으로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박주영, 고 김순옥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박주영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따님을 뵈러 왔습니다. 엄마의 변호사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에게 따로 변호사가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을 리가 없는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남자는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든 시기에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제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따님께서 장례를 모두 마치신 후에 가장 혼자 있는 시간에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유언장이라니 평생을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엄마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제가 가끔 드리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였을 텐데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자필로 쓴 듯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뭔가요? 제 물음에 박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의 회사, 지금의 태아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모르는 비자금으로 나중에는 제가 드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심지어는 오래전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시골의 땅을 판 돈까지 모두 주식을 사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태아그룹의 창립 초기부터 회장님께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지분을 늘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인께서 보유하신 태아그룹의 지분은 총 32%입니다. 32%.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남편이 현재 가진 지분은 28%. 그가 최대 주주 행세를 하며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지분이 여러 소액 주주들에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평생을 돈 한 푼 아껴가며 살아온 우리 엄마가 남편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진 숨은 대주주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비현실적인 소설 속 이야기란 말인가. 어머님께서는 이 모든 주식을 따님께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태아그룹의 최대 주주는 사모님이십니다.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함께 들어있던 엄마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미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평생 고생만 시킨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사실 반대하고 싶었단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는 너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거든.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니 그저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널 힘들게 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 되어주고 싶어서 엄마는 평생을 준비했단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야. 미영아, 이제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너 자신,
오미영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당당하게 일어서렴.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딸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깊고 큰 사랑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 남편이 저를 배신할 날이 올 것을, 제가 홀로 고통받을 날이 올 것을, 그리고 그날을 위해 평생을 바쳐 저를 위한 칼을 갈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던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저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눈빛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결심이 섰음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법적인 상속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이 공증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 법적 효력은 완벽합니다. 다만 사모님께서 태아그룹의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등재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어머님의 모든 금융자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받으실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셋째,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태아그룹 측의 주주명부 명의 개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사모님께서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 의결권 행사 등 최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오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명료해졌습니다. 명의개서, 그 단어가 제게는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절차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니, 서정훈 회장은 이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나요? 제 질문에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명의개설을 회사에 요청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될 겁니다. 어머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철저히 방패막을 만들어주고 떠나셨던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을 떼고 수많은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엄마의 또 다른 얼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주식만 사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 속에서 엄마는 아주 오래전 남편이 작은 하청 공장을 운영하며 자금난에 허덕일 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익명으로 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운이 좋게 투자를 받은 것이라 믿었지만 그 돈은 엄마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판 돈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상장되기 직전 자금이 부족해 위기를 맞았을 때 엄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엔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그를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을 믿어준 익명의 투자자에게 감사하며 회사를 키웠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룬 성공 신화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곳에 엄마의 희생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그 모든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이가 또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 내 딸 미영이의 남편인데 저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지. 몇 자리를 봐두었던 선산을 팔아야겠다. 회사가 곧 상장된다고 한다. 내 사위, 이제 정말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겠구나. 우리 미영이, 이제 고생 끝이겠지. 일기장 곳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는 변했다.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이제 다른 준비를 해야겠다. 그날 이후로 엄마의 일기장에는 주식 시세표와 경제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배신을 예감한 순간부터는 저를 지키기 위해 다시 모든 것을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은 분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와 경멸이었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성 위에서 다른 여자와 놀아나며 제 어머니의 죽음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아야겠습니다. 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제 눈빛을 본 박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든든한 동지를 보는 듯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던 과거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 변호사에게 태아그룹의 경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공부했습니다.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경제 용어들과 씨름하며 밤을 새웠고 그룹의 구조와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엄마가 단순히 주식만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간 태아그룹의 비자금 흐름과 서정훈 회장의 약점이 담긴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 칼을 제게 쥐어줄 날을 아셨던 것처럼요. 저는 외모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질끈 묶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화장기 없던 얼굴에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늘 입던 수수한 옷 대신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더 이상 나약하고 순종적인 아내 오미영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아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복수를 앞둔 차가운 여왕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고 저 자신을 바꾸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라 혹은 자신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는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 출장은 잘 마쳤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그 연기가 제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제 이름 오미영이 태아그룹의 주주명부에 새겨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최종 확인 서류를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모님.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에 어두워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아그룹의 로고가 박힌 본사 건물이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성공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무너뜨려야 할 성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내일 서정훈 회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하세요.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 제가 그 말을 뱉은 순간 박 변호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태아그룹 이사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을 뗀다는 긴장감과 함께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주부 오미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엄마의 유산은 제게 단순히 돈과 권력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저를 깨우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지내는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아그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체불명의 최대 주주, 대표이사 해임안을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이 한 줄의 공시는 순식간에 증권가를 뒤흔들었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제 남편 서정훈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회사로 직행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보고에 따르면 그는 비상임원회의를 소집해 책상을 내리치며 고성을 지르고 배우를 찾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쟁사나 적대적 M&A 세력을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감히 그의 아내가 평생을 그림자처럼 순종하며 살아온 제가 그 배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어떤 미친놈이 감히 내 회사에.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 척 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다가가 그의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무슨 일 있어요? 뉴스 보니까 회사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 같던데.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제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완벽한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제 계산된 연기에 그는 조금 누그러진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말도 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회사 지분을 귀신같이 사들여서 지금 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어. 저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세상에 괜찮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군 회사인데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습니다. 그는 제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군. 그래, 내가 누구인데.
이깟 일로 무너질 내가 아니지. 그나저나 미안해. 장모님 상중인데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싱가포르 출장이 워낙 중요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해하지? 이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역겨운 벌레처럼 맴돌았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상간녀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애틋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일이 더 중요하죠.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지는걸요. 고생 많았어요. 제 완벽한 연기에 남편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곧바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동공이 흔들리는 충격받은 아내의 얼굴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정리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제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힘들잖아. 나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만 하고 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당신 인생을 좀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의 유언과 똑같은 말을 지금 저를 배신한 남편의 입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없이 제 인생이 어디 있다고. 남편은 마치 제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얘기야. 물론 당신이 내 옆에서 평생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야. 절대 서운하지 않게 충분히 보상해 줄 거야. 저기 강남에 있는 우리 빌딩 하나 당신 명의로 해주고 그리고 위자료로 1,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그 정도면 우리 아들, 딸한테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 거고 당신도 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1,000억? 그는 지금 제 어머니의 목숨값과 제 인생의 가치를 저울질해 고작 1,000억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마주 앉은 여자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의 지분 32%를 가진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저런 오만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속에서 들끓는 살인적인 분노를 억누르며 상처받은 조강지처를 연기했습니다. 두 눈 가득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 눈물에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조금은 귀찮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함께 살았고 서로에게 좀 지친 것뿐이야. 알잖아.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이제 없다는 거. 이건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해. 이제 그만 내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 절박한 질문에 그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인자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절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두고 어떻게 그냥 우리 둘의 문제일 뿐이야.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는 척, 더 상처받은 척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는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맹세할게. 그날 밤 남편은 제가 자신의 제안에 상처받아 울다가 결국에는 거액의 위자료에
만족하며 이혼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하고 코까지 꼴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사랑했던 얼굴. 그러나 지금은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원수의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평생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그의 파멸을 축하하는 차가운 조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제게 1000억이라는 모욕을 안겨주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이사들에게 모든 것을 발송하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왕의 귀환을 알릴 시간입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역겨운 제안은 오히려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말이 겹쳐지며 제 복수의 명분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눈물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 흘릴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가 제게 주려 했던 100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 전부를 빼앗는 차가운 복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한 장의 공문이 태아그룹에 전달되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합니다. 주요 안건은 현 대표이사 서정훈 해임의 건. 그 자리에는 아직 제 이름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서정훈 회장님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값비싼 도자기와 서류들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쳐? 남편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었던 세상이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그 시각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태아그룹의 실시간 주가 차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끝없이 추락하며 패닉에 빠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박 변호사님께서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 회장님이 곧 사모님께 연락을 취할 겁니다. 아마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성을 잃은 상태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분노와 불안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모든 것을 사냥하는 포식자라고 믿어왔겠지만 실은 제 거대한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어리석은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명진그룹의 최 회장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사장, 당신 짓이지. 비겁하게 뒤에서 수작 부리지 마.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붙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최 회장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습니다. 서 회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세상 모든 사람이 자네처럼 비겁하게 움직이는 줄 아나? 자네적이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 높은 자리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보지. 자네 발밑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살았나 보군.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남편은 더욱 이성을 잃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 임원들까지 회의실에 몰아넣고 윽박질렀습니다. 내부 소행인가? 내 정보 팔아먹은 놈이 누구야?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또 받으려는 거머리 같은 놈이 누구냐고. 당장 자백해.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폭언은 수십 년간 그에게 충성을 바쳐온 임원들과의 신뢰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저는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아그룹의 2대 주주이자 남편의 오랜 동업자였던 박상무님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상인이지만 합리적인 성품이었고 늘 남편의 독단적인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을 통해 그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한적한 호텔의 스위트룸,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하신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찌 이곳에? 서 회장님은 아십니까? 그는 제가 그저 남편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저지른 수백억 대의 배임과 횡령의 증거, 그리고 상간녀에게 회사 돈으로 사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상무님.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서정훈 회장님은 태아그룹을 개인의 왕국으로 현금 인출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상무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회사까지 함께 침몰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 즉 그의 재산과 명예가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그룹을 바로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제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상무님께는 합당한 명예와 차기 회장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차기 회장.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며 손익을 계산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수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불안은 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간녀의 오피스텔로 쳐들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상한 놈 없어? 혹시 나한테 앙심 품은 놈이라도 만난 적 있어? 돈 문제 복잡한 놈은? 상간녀는 주주총회 소식에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명품 백을 싸며 도망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어떡해? 혹시 우리 관계가 기자들한테 알려지기라도 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오빠가 막아줘야 해. 그녀의 이기적인 반응에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지금 내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판인데 고작 내 인생 걱정만 하고 있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이 철없는 것아. 두 사람의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획한 복수의 아주 작은 일부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제 편으로 돌아선 박상무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이사들 몇 명에게 바람을 넣어 제 편으로 포섭해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서 회장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주세요. 이번 사태의 배후가 명진그룹의 최 회장이 확실한 것처럼요. 그가 해외에 검은 돈을 끌어들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더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요. 그를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상무님은 노련한 배우처럼 제 지시대로 남편에게 접근해 마치 자신이 밤새 발로 뛰어 알아낸 고급 정보인 양명진그룹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그 정보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화력을 명진그룹을 공격하는 데 쏟아부었고 언론을 통해 최 회장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진짜 칼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제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남편이 언론 인터뷰에서 명진그룹을 맹비난하는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성난 황소처럼 날뛰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투우사의 붉은 천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신뢰, 그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사랑까지도 그는 자신이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일주일. 저는 제 복수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가는 것을 차가운 만족감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막이 오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몸에 꼭 맞는 펜슬 스커트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옷보다 위엄있고 단단해 보이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의 갑옷과도 같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오미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저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강철 같은 의지로 벼려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태아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한 남자의 오만한 세상을 심판할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 변호사님께서 약속대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주총회에서 제가 사용할 모든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와 함께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브로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언젠가 사모님께서 세상에 나설 때 꼭 달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브로치를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차가운 진주의 감촉이 마치 엄마가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아그룹 본사 건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진을 쳤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일찌감치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상황을 취재하러 온 경제 유튜버들까지 뒤섞여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는 단 하나, 과연 정체불명의 최대 주주는 누구이며 서정훈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회유하고 협박하며 대부분의 의결권을 다시 확보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번 사태의 배후가 명진그룹이라고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비겁한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건재함을 세상에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로비로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이자 여유로운 미소까지 보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아그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에는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앉은 남편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회사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태아그룹의 빛나는 성장을 시기한 일부 외부 세력의 비겁하고 졸렬한 공격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더러운 음모를 분쇄하고 태아그룹의 굳건한 미래를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그의 편에 서기로 한 일부 주주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의장. 조용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대강당의 거대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하지만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로 쏠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가 치듯 미친 듯이 터져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누구신데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겁니까? 여긴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경비들은 다 뭐하나 저 여자 당장 안내 보내고. 남편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제가 얼굴을 가리는 베일 달린 모자를 쓰고 있어 아직 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슬로 모션처럼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베일을 벗었습니다. 제 얼굴이 환한 조명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남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미영? 당신이 왜 여기에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모기만 한 소리로 기어들어가며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훈 회장 부인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와? 설마. 저는 남편의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을 차갑게 지나쳐 의장석 옆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를 따라온 박 변호사님께서 의장에게 위임장과 신분증명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의장, 본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의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그는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장내에 공표했습니다. 확인 결과 현 시점 태아그룹의 지분 32%를 보유한 최대 주주 오미영 님이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총회장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허망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상속, 자신의 외도를 모른 척하며 흘리던 아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던 포위망의 실체를,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자신이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싼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들의 놀라움과 의심, 호기심 어린 눈빛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아그룹의 최대 주주 오미영입니다. 제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장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평생을 헌신해온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아그룹의 주인으로서 서정훈 회장님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를 심판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회사를 뿌리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남편이 수백억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장부 내역, 상간녀와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영상, 그리고 그가 회사 돈으로 간녀에게 사준 고급 아파트와 명품들, 심지어는 두 사람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훈, 퇴진하라.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믿었다니. 당장 끌어내. 남편은 스크린에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제 심판의 마지막 문장을 뱉었습니다. 이에 본인, 최대 주주 오미영은 태아그룹을 병들게 하고 주주들을 기만한 암적인 존재, 서정훈 대표이사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에서는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오만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오랫동안 잊혔던 진짜 주인이 귀환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서정훈 대표이사 해임안이 발의되는 순간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의장은 온몸을 떨며 안건을 상정하고 전자 투표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주주들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제 앞에 펼쳐진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르는 투표 현황을 덤덤히 지켜보았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할 때마다 장내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소리로 술렁였습니다. 저의 남편 서정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왕국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제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고도 짧은 투표 시간이 끝나고 마감을 알리는 기계음과 함께 최종 결과가 스크린에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찬성 82%, 반대 15%, 기권 3%. 서정훈 대표이사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제2의 창업을 축하하는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을 고하는 승리의 축포처럼 들렸지만 남편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장송곡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어떻게 무너져. 경호원들이 그에게 다가가 퇴장을 요구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그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해진 늙은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엎드려 제 스커트 자락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영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 술에 취해 젊은 것에 눈이 멀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뿐이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응?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온 세월인데.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추하고 역겨워서 저는 차마 똑바로 내려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는 대신 저를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주주들을 당당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용서, 당신이 내 어머니의 장례식 날 상간녀와 크루즈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을 때 당신이 용서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당신이 내게 이혼을 말하며 내 인생의 가치를 고작 1,000억으로 매겼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제 말에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하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뿌리치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저의 새로운 시대를, 태아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아그룹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이제 태아그룹은 과거의 모든 오명을 씻어내고 주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 오미영, 오늘부터 태아그룹의 주인으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바로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제 선언에 다시 한번 폭포수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의 복수, 그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부였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미영아 라고 절규하는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태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서정훈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지탄을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상무를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회사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그저 운 좋게 유산을 상속받은 전 사모님 정도로만 여기던 직원들도 저의 단호하고 추진력 있는 업무 스타일에 점차 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겨진 숙제이자
제2의 인생에 대한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홀로 차를 몰아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강가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강물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강가를 거닐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제 손을 잡고 짜장면을 사주며 웃어주던 젊은 날의 엄마, 제 결혼식 날 우리 딸 고생시키면 가만 안 둔다며 남편의 등을 세게 두드리던 엄마, 그리고 병상에 누워 제 손을 잡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라고 힘겹게 말씀하시던 마지막 순간의 엄마까지. 엄마 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정이 뒤섞인 따뜻하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게 주신 이 소중한 삶,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오롯이 오미영이라는 제 이름으로 아주 멋지게 살아볼게요.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이 회사를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훌륭한 회사로 만들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그래, 잘했다, 내 딸. 이제 걱정 말고 헐헐 날아오르렴. 이라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배신과 절망의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세상을 향해 가장 통쾌하고 화려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허무함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미래를 향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